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는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나라 라디오에 관한 라디오 방송에 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1920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되죠. 따라서 1920년대에는 이미 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1920년에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일본도 물론 1920년대에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1927년 경성방송국을 만들게 됩니다. 경성, 지금의 서울을 당시에는 경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1927년 2월 16일 날 경성방송국을 설립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일본 그 일제에 의해서 개설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의 라디오 방송이라는 것이 시작된 거는 1927년 2월 16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 일본 일제의 통치를 받던 그 시절을 뭐 방송에 에서도 좀 치욕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1947년 9월 3일 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에 국제 무선 기구, 그러니까 그게 국제 무선 통신 회의 ITU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이라고 하는 ITU로부터 HAL이라고 하는 호출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우리나라 방송의 시작, 방송의 날이라고 해서 9월 3일을 방송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은 방송인들은 그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제 호출보를 받게 된 날을 기념해서 방송의 날이라고 정하게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이 라디오 방송이 한반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어차피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라디오는 일제에 의해서 개국이 됐고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바로 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된 건 아니죠. 미군 군정이 있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정부가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리고 1960년대 되면서 텔레비전이 개국이 되고 오늘과 같은 다매처 다채널이 되기까지 이 라디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 라디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되겠죠. 따라서 라디오가 걸어온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걸어온 과정과 위상의 변화가 고스란히 그대로 라디오의 역사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라디오의 역사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라디오 독점기입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라디오만 있는 라디오 독점기 시대. 그 다음에 라디오가 많이 생기면서 라디오 간 경쟁이 일어났던 라디오 경쟁 시대. 세 번째로는 라디오가 이제 텔레비전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라디오의 위기 시대가 옵니다. 라디오 위기 시대. 그리고 오늘과 같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 이렇게 4개로 크게 어떤 그런 라디오의 역사의 시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라디오 독점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독점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1927년 2월 16일 날 일제에 의해서 경성방송국이 설립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텔레비전이 생긴 1961년 12월 31일까지를 라디오 독점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텔레비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라디오 독점기라고 하는 것도 또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로 경성방송국이 개국하면서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기간, 여기가 제1기가 되겠고, 두 번째 기간은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의 통치를 받는 그런 기간. 세 번째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고 그 이후로 쭉 라디오 방송이 되다가 1961년에 최초로 텔레비전이 개국이 되는 시기까지 이렇게 해서 라디오 독점기를 세 개의 그 기간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해 방송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 2월 16일 날 경성방송국이 개국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일본도 이 라디오가 이제 그 개국이 되면서 동경에서 먼저 동경방송국이 설립됩니다. 일본은 ITU로부터 JO라고 하는 호출부를 받게 돼요. 우리는 아까 1947년에 HL이라는 호출부를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일본은 1925년에 그 JO라는 것을 받게 되면서부터 동경에 JOAK라고 하는 동경 라디오 방송국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도시는 오사카의 JOBK, 그 다음에 나고야의 JOCK 이렇게 세 개의 방송국을 설립하고 나서 한국에도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방송이 필요하다. 이 일본의 내각에서도 이게 좀 반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반대를 하다 우여곡절 끝에 경성의 서울,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의 ABCT, JOTK라고 하는 경성방송 호출부를 만들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초의 방송국이 설립하게 된 것이죠. 경성방송국의 운영 주체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일본인 주도하에 설립이 되고 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어떤 그 정보라든가 그 문화 요구에 충족하는 막 그런 것이 주가 되는 내용으로 하고 한국인을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그 통치 수단, 교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막 이러한 그 방송국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정말 이 사회 같은 것도 처음 일본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인을 해유한다는 통치 방침으로 어떤 그 편선 방침을 세우기는 했지만은 뭐 편선 방침이야 좋죠. 한국인의 문화 발전을 위한다. 뭐 이런 것들을 편선 방침을 세우게 했습니다만은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한국인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라디오 방송을 운영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JODK 방송이 개국할 당시에는 채널이 한 개였어요. 그 한 개의 채널에서 일본어하고 그 조선어 두 개의 언어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 방송과 일본어 방송을 1대3, 한국어는 1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본어 방송 3배로 했죠. 그러다가 반발이 심해지니까 요걸 2대3으로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불편하죠. 이제 일본 사람들도 불편하고 뭐 조선 사람들도부터 한국 사람들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제2방송이라고 하는 한국어 방송 라디오 방송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1933년 4월 26일 날인데 제2의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1933년 이후로 본격적인 이게 1930년에 중국을 침략하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시대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이 한국어 방송도 좀 원활하게 가게 됐었죠. 근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937년에 일본이 중국으로 침략을 하게 돼요. 진국에 침략을 해서 노구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서 일본을 침략하다 처음에 샹하이로 들어가려다가 샹하이 저항이 심하니까 남경, 난징으로 진격을 합니다. 거기서 무려 30만에 달하는 양민을 학살하고 거기에 이제 그쪽 이 동남아 지방을 거의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날 미국과 전쟁을 일으켜요. 하와이를 급수를 합니다. 하와이 진주만 하와이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항공모함 4척과 비행기 300여 척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12월 7일 날 급습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일본이 패망하게 된 원인도 미국을 공격하고 이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죠. 처음엔 승승장구를 하다가 결국은
미국 태평양 미국의 함대에 의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부터 결국은 그 일본의 패망의 길이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이러한 전시 체계가 이루어지고 점차 미국이 자꾸 해전에서 승리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에서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을 강제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경성방송국에서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일본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동남아로 완전히 석권을 하고 미군이 쫄쫄매게 격퇴를 해가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전하는 방송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던 그 한국인 방송인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을 청취를 해가지고 은밀하게 이러한 일본이 지금 패전하고 있고 곧 일본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은연중에 이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파방 그러니까 이걸 1942년 12월에 단파 방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듬해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부터 이듬해 아까 말했던 제2 방송 한국어 전문 방송 라디오 방송도 아주 그냥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그 KBS에 가면은 그 본관에 견학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견학쿨 옆에 가면은 물망비라는 게 설립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단파 방송 사건을 일으켰던 한국인 방송인들을 기념해서 이들을 잊지 말자, 이들의 애국심을 잊지 말자고 해가지고 세운 그런 물망비가 거기에 설립되어 있었고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KBS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 본관 견학쿨 옆에 있는 그걸 한번 견학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42년에 단포 방송을 수신을 하는 항일 독립운동이었죠. 그래서 이미 신문, 잡지 이런 거 전부 폐간이 됐기 때문에 이 방송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경성방송국의 한국인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소리를 이 단파 방송으로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청취를 해서 미국이 곧 이 한반도를 다시 탐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퍼뜨리고 하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한 350명의 그 연루된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78명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6명이 옥살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게 됐죠. 하여튼 뭐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미국이 곧 승전을 한다. 그리고 그 전쟁의 진전 상황이라든가 이승만과 그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취득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이제 퍼뜨리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건지 이것을 기리는 것이 물망비인데 여하튼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인 방송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진두를 하게 돼서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미군들이 한반도를 통치를 하게 되죠. 미군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군정 시절에서는 미군들이 방송을 도와주는 방송에 관여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 미군정 시기에 우리나라에 그 정시방송이라고 하는 체제가 도입이 됩니다. 정시방송.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하는 이것이 정시방송인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방송이 나갈지 이런 편성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가 언제 나가냐, 가정 시간이 언제 나가냐, 어린이 시간이 언제 나가냐, 뭐가 언제 나가냐, 언제 방송이 시작되고 방송 끝나는 것은 편성자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을 뭐 30분짜리 방송, 1시간짜리 방송, 15분짜리 방송 이런 방송으로 만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간다. 그리고 방송이 끝날 때는 콜사인을 넣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이 미군정 시절의 어떤 효과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미군정 시절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광복된 모습을 좀 정확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동안에 일제시대에서 위축됐던 우리 문화를 다시 좀 부활을 시키고 또 자주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됐었죠. 다만 이제 일본
통치 기간이 36년 가까이 됐잖아요. 36년 길었던 그런 일제 치하의 여파로 인해서 방송을 할 만한 인재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참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라디오 방송이지만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이 참 특징이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1948년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1년 흑백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까지 이 기간에 이제 방송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제 시대의 방송 아주 독점 시대를 세 군 나누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 그다음에 미군정 시절, 그리고 정부 수립부터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그 기간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대한민국 방송을 한번 좀 요약을 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립하면서 북한에서도 정부가 이제 막 수립이 되죠. 우리가 45년에 수립되고 북한은 1년 뒤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여하튼 처음에 이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북한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알력 관계가 대단히 심하죠. 따라서 북한은 불법 집단으로 단정을 하고 방송 정책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 공산당과 이북 괴뢰를 인정하거나 비호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마라. 뭐 이제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내용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뭐 하여튼 등등의 이런 한 7가지 정도의 반공 노선과 관련된 그런 방송을 지침을 지키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 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1948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북한에서 남한의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이미 북한의 전기 수풍 발전소를 비롯해서 전기의 생산하는 시설들이 전부 북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전기가 굉장히 악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전력이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이북에서는 친북 정권이 수립되죠. 전기는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주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영방송 체제로 가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국영방송 체제로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국영방송을 만드는데 반대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여러 가지 안보의 여건상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상 국영방송 체제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시절로 이제 방송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6.25가 끝나면서부터 이 방송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영방송만 하다가 이제 1954년에 기독교 방송이 개국이 돼요. 기독교가 최초의 민간 방송이죠. 그래서 1954년 12월 14일 날 최초의 민간 방송으로 기독교 방송이 이제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5년 뒤에 1959년에 부산에서 부산 MBC가 라디오를 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59년에는 정말 이 국영방송 체제에서만 있었던 그런 방송 내용이 아니라 상업방송으로서 어떤 상업방송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민간방송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죠. 그래서 조금은 좀 자유분방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부산 민방의 라디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50년대의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쟁이 끝나고 라디오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부터 국가 재건이라든가 경제 성장에 이런 라디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신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AP통신이라든가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세계적인 통신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외신들도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런 외신을 보강하는 그런 방송이 5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1950년대 말부터 하여튼 1960년대 4.19가 일어나기 그 기간에는 물론 뉴스는 전부 국영방송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정부의 선전기구 역할을 했던 그런 거였지만 프로그램만큼은 여러 가지로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의 어떤 그런 그 교양 부분이라든가 사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녹음 구성물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특히 연예 오락 프로그램도 이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속곡이 이제 라디오 연속곡이 많이 나와요. 아주 연속곡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60년대 넘어가면서 민간 방송국이 막 생기면서 이 연속곡들이 어떤 그 전성 시대를 맞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라디오의 경쟁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경쟁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1961년부터 1972년까지를 라디오 경쟁 한 11년간을 라디오 경쟁 시대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라디오 독점 시대였다고 그랬죠. 라디오 독점 시대에서 이제는 라디오 경쟁, 많은 라디오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라디오 채널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961년 부터 70년, 왜 요 기간을 왜 그러냐 하냐고는 1961년에 흑백 텔레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 80달러, 뭐 100달러도 안 되던 그런 시대에 텔레비전을 만들어냈으니 텔레비전 수상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살 수 없으니까 그건 라디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1970년대 거의 중반까지도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보급률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부 라디오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라디오의 경쟁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텔레비전은 60년대 다 개국을 해요. 1961년에 KBS 많이 개국을 하고 1964년에 TBC 동양방송 삼성에서 하던 거예요. TBC 지금 KBS 별관이 TBC 방송국 자리예요. 근데 전두환 정권 때 그걸 KBS로 통폐합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하여튼 TBC가 개국이 되고, 그리고 1969년에 MBC가 개국이 되고, 이렇게 방송국 60년대에 다 개국이 되지만은 텔레비전 보급률이 워낙 없으니까 라디오가 주 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텔레비전보다도 여러 가지 문화방송, 라디오가 더 많이 개발하는데 동화방송, 라디오 서울, 이러한 상업 라디오 방송들이 오히려 더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가 더 되면서부터 이 청취자 확보를 해서 굉장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초창기에 60년대 초창기부터 70년대까지 유행했던 것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건 단독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퀴즈나 코미디라든가 버라이어티 쇼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정보 프로그램과 하나의 융합이 되면서 굉장히 대형 생방송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그런 특색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위 프로그램 수는 줄이고 대형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전부 흡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또 하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출연하는 인기 오락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MBC의 유머대학, 유머 휴게실, 동아방송 라디오에서 했던 유쾌한 응접실, KBS에서 명랑 초대석, 재치문답, 이런 방송에 사회의 저명, 대학 교수라든가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여러 유명 경제인이라든가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아주 코미디 비슷한 유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 중에 라디오 공개방송 형태를 띄워가지고 만들어졌죠. 특히 KBS가 굉장히 비중 있게 편성을 해갖고 재치문답 같은 것들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가 하면은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층을 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주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농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프로그램, 그다음에 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국군 대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교통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대상계층 구분을 전제로 한 편성이
하여튼 모든 방송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편성을 하는 것이 하여튼 뭐 그게 경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말이죠. 뭐 5시부터 새벽 5시부터는 8시까지는 전 가족, 8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뭐 가정주부라든가 재택근무자,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정주부, 직장인, 접객업소, 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청소년, 7시부터 10시까지는 전 가족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 뭐 그 이후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표적층을 확실하게 만들고서 방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 라디오 위기 시대입니다. 라디오 위기 시대. 이건 1973년부터 뭐 지금까지 다 라디오 위기 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라디오 위기 시대는 197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왜 위기 시대를 보냐고 그러면은 아까만 1961년에 KBS가 텔레비전이 개국이 되고 64년에 MBC, TBC, 69년에 MBC가 개국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텔레비전에 수상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가 전성기를 누렸지만은 이게 73년대 말이 되면서부터 이게 텔레비전 대수가 100만 대를 넘기 시작을 해요. 100만 대가 들기 시작하니까 당시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7, 800만 가구가 됩니다만은 100만 대가 넘기 시작하니까 라디오를 듣는 가구 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라디오가 이제 텔레비전에 그 주 시청 시간대를 뺏기는 거예요. 고객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 시청 시간대는 텔레비전이 주 시청 시간대는 라디오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광고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디오는 이제는 라디오만의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꾸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라디오 방송 위기 시대에는. 그래서 그 살아남는 생존 전략의 첫 번째가 와이드 퍼스널리티 방송을 생방송으로 만드는 작전을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잡다한 토막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엮어가는 어떤 그 유명한 MC가 그 프로그램을 엮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퍼스널리티를 강조하는 와이드 프로그램들이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청취자들 걸 개성 있고 어떤 퍼스널리티가 강한 그런 그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익성 그 방송과 캠페인을 하는 것, 고전음악, 또 우리 소리에 발굴하고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교통문화를 한다든가 질서의식을 공양한다든가 이런 공익 캠페인을 하는 그런 분야에 라디오가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특색 있는 것은 라디오 연속극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라디오 연속극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텔레비전만 봐서 그렇지 라디오 연속극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오히려 상상력 같은 것이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라디오가 더 재미있는 분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텔레비전만 이제 지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이 활발한 그런 그 성장세를 보이던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그 드라마가 텔레비전 드라마한테 다 뺏깁니다. 사실은 그 포맷도 뺏기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출연자들도 전부 텔레비전을 뺏기게 되고 작가까지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뺏기게 되다 보니까 라디오는 그 연속곡은 설자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 텔레비전 드라마로 라디오 극작까지 전부 그쪽으로 또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정적으로 편성되던 그런 연속곡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띄엄띄엄 하다가 거의 잔치를 올라라는 그 라디오 연속곡을 거의 다 잔치를 감췄죠.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없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 위기 시대에는 주로 정보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편성 전략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오락은 이미 다 텔레비를 뺏겼고 나머지는 정보와 음악 중심으로 편성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청취가 가능한 그 라디오의 그 특징, 그런 융통성을 살려가지고 뉴스를 속보한다든가 생활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형식을 음악과 함께 DJ가 엮어가는 그런 DJ의 퍼스널리티를 살려가지고 엮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라디오 편성을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시대에 1970년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신
그 체제에 있어서 유신 홍보 방송입니다. 유신 홍보 방송. 여러분들 그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아서 그 3선까지 성공을 해요. 1선, 2선 했다가 헌법을 고쳐서 다시 3선까지 했는데, 그 3선을 하던 1971년에 김대중 후보와 같이 붙어서 간신히 거의 뭐 부정선거로 해서 일방적인 승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의 뭐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접 그 선거 방식으로는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이 10월 유신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971년에 이러한 그 유신 정책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71년 대통령 선거가 집권당의 존립을 위협한다. 또 재와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나왔던 군사 독재에 대한 그런 그 반독재 운동을 펼치고 민주화 운동이 뭐 제야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을 누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이걸 누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유신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 투표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신 헌법을 만드는데 일단은 국가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북이 계속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호시탐탐 노리는 이 마당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를 위협하고 하는 이런 그 국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다 단합할 수 있고 모두가 안보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담화문을 발표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사회 단면을 볼 때 6.25 전야를 회상하는 그러한 그 시기가 다가왔다. 따라서 1972년 10월 17일 헌법의 일부 조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4개항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 첫째, 10월 17일 19시를 기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 활동을 중지시킨다. 그 다음에 일부 헌법의 그 조항을 비상국무회의를 만들어서 그 비상국무회의가 수행을 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정질서를 회복한다. 이렇게 4개항의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거를 유신헌법이라고 명령을 붙여서 헌법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국민들은 찬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신헌법이 되는데 이 라디오 방송이 이러한 이 정부의 이런 그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양산을, 물론 강제로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국영방송 체제였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신 체제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전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직접 선거가 이제 배제가 되고 그 헌법에 의해서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7,000명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로 이제 세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다가 1972년 11.25 사태가 나오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이 종막을 고하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이러한 그 유신 체제를 그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체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이산가족 찾기 방송입니다. 이 KBS에서 이 텔레비전과 같이 했던 방송인데 이게 1983년 6월 30일 날 역사적인 첫 방송,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라고 하는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무려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38일 453시간 45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단일 방송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송을 이산가족을 찾기 방송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텔레비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것이 라디오도 주축이 되면서 같이 이 방송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그런 참 그 방송의 역사의 한 페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나 이게 1980년 8월 16일기에서 KBS가 24시간 종일 방송 체제로 이제 돌리게 되는데 그 해에 KBS 라디오도 방송 시간을 계속해서 그 텔레비전과 물려가면서 이런 이산가족 방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산가족 방송 찾기에 이 138일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10만 건 이상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118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방송이 있다가 1980년 전두환이 이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1979년 10월 26일 날 11.6 사태가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은 다음에 그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전두환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언론을 통폐합을 해요. KBS와 MBC만 남겨놓고 모든 방송사들을 텔레비가 됐든 라디오가 됐든 전부 다 KBS에 합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1980년 언론 통폐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1970년대 공민영 그런 혼영 체제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언론 통폐합으로 공영방송 체제만 남는 그런 체제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1980년에 전두환에 의해서 칼라 텔레비가 등장이 되고 이제는 라디오 편성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칼라 텔레비전 이후에 라디오 방송의 광고가 더 팍 떨어져. 기왕이 텔레비전에 이제 전성기가 되면서부터 라디오 방송 광고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칼라 텔레비 되면서부터 더 광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라디오가 새로운 살 길을 이제 찾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방송 시간대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디오가 사각지대였던 새벽 방송을 어떤 그런 주 프로그램 시간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래서 심야에 어떤 청취층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라디오 토크쇼를 또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1984년 LA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방송 편성이 새로운 경향이 대두가 됩니다. 특히 본격적인 토크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게 됐는데 원래 토크쇼가 라디오 토크쇼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텔레비가 나면서 또 쇠퇴했다가 다시 이제 독자적인 영향으로 이 라디오 토크쇼들이 개발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에 라디오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정권의 신호로서 이렇게 기여를 했던 라디오가 이제 민주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민주 방송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한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특히 50 청문회를 중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매처 다채널 시대가 돼요. 그래서 1991년에 SBS 방송국이 민명방송국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공민영 혼합체로 다시 복귀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95년에는 케이블 텔레비가 생기고 2002년에는 위성 방송이 생기고 이제는 이런 인터넷 방송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매체와 여러 가지 채널들이 혼용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디오 채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5개 채널이었던 라디오 방송이 KBS 1라디오, 2라디오, 그 다음에 MBC 라디오, CBS 라디오, SBS 라디오 이렇게 5개였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특수방송으로 평화방송, 불교방송, 교통방송 이런 특수방송 라디오들이 또 설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라디오도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백화점식으로 종합 편성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시간대별로 청취 대상을 분명하게 다시 만들어서 구분하는 전문 편성, 채널 전문화를 시도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이후부터는
청취자의 자리를 대폭 확대를 합니다. 단지 들려주는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송으로 만들겠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는 것이 청취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식이 새로운 이런 인식 전환을 통해서 라디오 의성을 변신을 해가면서 오늘날 있어서 라디오가 살아나갈 길을 새롭게 찾아나가는 그런 다매체 다채널 시절의 라디오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